혹시 복잡한 도시 거리를 걷다가 정말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간판이랑 광고판들 때문에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은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1928년에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상가가 바로 그 경험을 아주 독특한 책 한 권에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일방통행로래요. 근데 이 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책이 전혀 아니에요. 뭐랄까 도시 그 자체를 그대로 종이 위에 옮겨놓은 것 같은 수많은 생각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죠. 자, 지금부터 베냐민이 설계해놓은 이 혼란스러우면서도 이상하게 매혹적인 거리로 함께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우리 한번 상상해봐요. 지금 우리가 20세기 초 유럽의 어느 낯선 거리를 걷고 있는 거예요. 분주한 사람들, 자동차 소리,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간판이 바로 이겁니다. 주유소. 아주 평범하죠? 네, 지극히 평범한 시작입니다. 고개를 살짝 돌리니까 또 다른 간판이 휙 스쳐 지나가네요. 남성용. 이게 다예요.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단어 하나가 툭 던져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계속 걸어가는 거죠. 몇 걸음 더 옮기니까 이번엔 조금 더 길지만 여전히 뭔가 기묘한 느낌의 문구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수줍음 많은 부인을 위한 미용실. 도시의 언어들이 이렇게 쉴 틈도 주지 않고 우리한테 계속 말을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간판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제국의 파노라마. 단순한 가게의 이름 같지가 않죠. 뭔가 더 크고 더 무거운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암시하는 것 같네요. 우리의 산책이 조금씩 다른 차원으로 접어드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아주 날카롭고 단호한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불황자 금지. 이 거리가 모두에게 똑같이 열려있는 공간이 아니었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었던 겁니다. 환대와 배제가 공존하는 도시에 맨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이 혼란스러운 강판들의 행렬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 하나를 발견합니다. 천문대로 땅 위의 번잡한 거리에서 시작된 우리의 시선이 이제 저 까마득한 우주를 향하게 됐습니다. 대체 이 길은, 이 챕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걸까요? 네, 방금 우리가 함께 걸었던 이 정신없는 거리가 바로 발터 베냐민의 일방통행로라는 책의 목차이자 내용 그 자체입니다. 마치 수많은 간판처럼 제멋대로 흩어져 있는 생각의 조각들. 대체 이런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설계도를 한번 차근차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요, 먼저 이 책의 표면, 즉 기호들의 거리가 어떤 모습인지부터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전체성에 저항하는 파편이라는 깊은 철학을 이해해 볼 거고요. 이어서 몽타주로서의 읽기라는 독특한 독서법을 분석하고 사물이 우리를 응시할 때 나타나는 현대사회 비판과 사물의 비밀스러운 삶에 담긴 희망의 메시지를 탐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냐민이 제시하는 새로운 신체, 새로운 세계라는 놀라운 비전으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쇠부터 손에 쥐어보죠. 이 책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이게 전통적인 소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건 관찰, 짧은 생각,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경구들이 모여있는 말하자면 아포리즘의 모음집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각 글의 제목이 바로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실제 거리의 간판 이름이라는 점입니다. 주유소, 남성용, 심지어 멕시코 대사관 같은 제목들이 불썩불썩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책 제목인 일방통행로 자체가 이 책을 읽는 일종의 설명서인 셈이에요. 베냐민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발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여기는 독서법 있잖아요. 작가가 잘 닦아놓은 길을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따라가는 방식. 그걸 버리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처음 가보는 낯선 도시에서 지도 한정 없이 오직 내 감각과 직관만으로 길을 찾아가듯이 이 텍스트의 파편들 속에서 독자 스스로가 길을 만들고 의미를 구성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베냐민은 이걸 도시적 문해력, 즉 도시를 읽어내는 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마이클 제닝스의 인용문이 그 의미를 아주 잘 보여주죠. 주유소나 중국 골동품 같은 제목들은 그냥 단순한 챕터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각각 하나의 작은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겁니다. 그 간판 뒤에는 물건과 사람,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현대도시의 축소판이 담겨 있는 거죠. 베냐민은 이 거리의 기호들을 마치 현미경처럼 사용해서 화려한 도시의 겉모습 아래 숨겨진 속살을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아니, 벤야민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기이하고 솔직히 말해 좀 불친절한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이 책이 쓰여진 시대,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비극이 핥히고 지나간 폐허의 유럽으로 말이죠. 중요한 건 베냐민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루이 아라공, 발터루트만, 테오도어 아도르노 같은 당대의 가장 전위적인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모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던 거대한 충격 이후에 세상은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 깨져버린 세상의 조각들을 필사적으로 끌어 모아서 어떻게든 새로운 시대의 지도를 만들려고 분투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당시 이들이 느꼈던 모던, 즉 현대성이라는 건 바로 이런 감각이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는 느낌. 더 이상 예전의 방식, 그러니까 거대한 역사 이론이나 체계적인 철학으로는 이 혼란스러운 세계를 단 1%도 이해할 수 없다는 깊은 절망감. 그리고 바로 그 폐허 위에서 어떻게든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 한다는 절박함. 모던은 결코 안정된 시대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위태롭고 동시에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거대한 위기와 기회의 소용돌이 그 자체였습니다. 자, 이 지점이 정말 핵심입니다. 베냐민의 이 파편적인 글쓰기는 그냥 단순한 예술적 취향이나 실험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당시 유럽을 서서히 집어삼키려던 전체주의라는 거대한 괴물에 맞선 아주 치열하고 지적인 정치적 저항이었습니다. 여기 두 개의 논리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한쪽에는 전체가 파편을 설명한다는 권력의 논리가 있습니다. 국가, 이념, 민족이라는 이 거대한 전체가 개인이라는 보잘것없는 파편의 의미와 가치를 규정한다는 논리. 바로 무솔리니, 히틀러, 스탈린의 논리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파편이 전체를 드러낸다는 저항의 논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리의 쓰레기 조각, 아주 사소한 일상의 경험 같은 이 작은 파편들 속에 오히려 시대 전체의 진실과 모순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는 믿음. 베냐민은 바로 이 저항의 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겁니다. 바로 그 저항의 논리를 가장 강력하고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베냐민의 동료이자 친구였던 사상가 아도르노의 유명한 말이죠. 전체는 거짓이다. 이 짧은 한 문장은 당시 비판적 지식인들의 신념을 요약합니다. 세상을 하나의 통일된 거대한 이야기로 억지로 묶으려는 모든 시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거대 이론 자체가 이미 폭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대 담론은 언제나 그 틀에 맞지 않는 수많은 작은 것들, 개인의 고통, 소수의 목소리를 짓밟고 무시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거대한 체계 대신 작고 버려지고 무시당하는 것들 속에서 진실의 조각들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베냐민은 이 파편의 철학을 책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어떻게 구현해냈을까요? 이제부터 그 놀라운 건축술의 비밀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댕크빌트, 독일어로 댕크빌드라는 핵심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말로는 사유 이미지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이 책은 우리가 아는 체퍼로 구성된 게 아니라 바로 이 댕크빌트라는 작은 조각들 수십 개가 모여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댕크빌트란 말 그대로 생각의 스냅샷 같은 거예요. 길을 가다가 문득 스쳐 지나간 찰나의 관찰, 불현듯 떠오른 어린 시절의 기억, 번개처럼 스치는 날카로운 분석, 이 모든 것들을 한 장의 사진처럼 아주 짧은 글 안에 강력하게 응축시켜서 독자의 머릿속에 강렬한 이미지를 남기는 문학적 장치죠. 베냐민은 이런 독특한 형식을 실험하면서 당대의 가장 급진적인 아방가르드 예술, 특히 다다이스트들의 포토몽타주 기법에서 아주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다다이스트들은 신문이나 잡지에서 익숙한 사람 얼굴, 사물, 글자들을 마구 오려내서 전혀 다른 맥락에다 막 붙여넣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익숙한 이미지들을 아주 충격적으로 재조합하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현실을 완전히 낯설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베냐민은 바로 이 파괴적이면서도 동시에 창조적인 기법을 글쓰기에 그대로 적용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베냐민은 여기서 아주 멋진 비유를 하나 듭니다. 바로 우표 조각이죠. 생각해보세요. 우표 한 장은 그 자체로 완결된 그림이지만 그것들이 잘려나가고 찢어진 조각들을 모아서 다시 붙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훨씬 더 강력하고 의미심장한 그림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냐민은 자신의 불완전하고 파편적인 텍스트 조각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이 조각들이 독자의 머릿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연결될 때 그 어떤 잘 짜인 거대한 서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현실의 진실을 폭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 책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독서법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수동적으로 작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가는 관객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능동적인 탐정이자 고고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텍스트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파편들, 즉 단서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파편들 사이에 숨겨진 미세한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마침내 밤하늘에 흩어진 점들을 이어서 사자자리, 오리온 자리를 만들듯이 우리 자신만의 의미의 별자리를 창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진정한 저자는 베냐민 한 사람이 아니라 베냐민과 이 책을 읽는 독자, 바로 우리 자신 둘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냐민이 이렇게까지 독특한 형식, 즉 파편과 몽타주라는 건축술을 통해서 겨냥했던 관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실험적인 건축 기법이 떠받치고 있는 중심 기둥은 바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아주 날카롭고 근본적인 비판이었습니다. 베냐민 비판의 심장에는 마르크스로부터 빌려온 상품 물신성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경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신 스마트폰이나 명품 가방이 매장에 진열돼 있을 때 마치 그 물건 자체가 어떤 신비로운 아우라를 뿜어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걸 만들기 위해 누군가가 흘렸을 땀과 노동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바로 이게 상품 물신성이에요. 사물이 마치 살아있는 주인이 되고 그걸 만든 인간이 오히려 그 사물에 홀려버리는 주객이 전도된 기묘한 마법 같은 거죠. 베냐민에 따르면 이 물화, 즉 모든 것이 사물처럼 변해버리는 현상의 결과는 정말 섬뜩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사물에서 따뜻한 온기가 사라지고 매일 쓰는 일상용품들이 오히려 우리를 차갑게 밀어내는 낯선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가장 편안해야 할 내 집조차도 비합리적이고 모호한 미로처럼 느껴지게 되죠. 진정한 감각과 견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방향감각 상실과 혼란만이 남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사물들의 세계 앞에서 무력한 이방인, 외계인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베냐민이 이 추상적인 비판을 얼마나 감각적이고 생생하게 그려내는지입니다. 그는 19세기 부르주아 계급의 거실을 묘사하면서 거대한 조각으로 뒤덮인 찬장, 그리고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구석에 야자수 화분들로 가득 찬 그 공간을 치명적인 덫들의 배치도라고 불러요. 영혼 없는 사치품들로 가득 찬 그곳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오직 시체만이 진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대한 관과 같다는 정말 소름 끼치는 진단을 내리는 거죠. 하지만 베냐민은 절망만 이야기하는 그런 냉소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상품의 마법에 깊이 걸려버린 세계 속에서 바로 그 마법을 깰 수 있는 해독제를 누구보다 필사적으로 찾아 나선 사상가였습니다. 베냐민의 생각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상품 문화가 우리를 마취시키는 강력한 독인, 동시에 그 안에 우리를 깨울 수 있는 해독제 또한 품고 있다고 믿었어요. 모든 것이 위험한 만큼 모든 것이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마치 독사에게 물렸을 때 그 독사의 피로 해독제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문제는 그 마법에 걸린 세계의 아주 작은 균열 속에서 어떻게 그 해독제를 찾아내느냐는 것이었죠. 베냐민은 그 해독제를 찾기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어린이의 놀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아이들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성과 도시를 만들어내잖아요. 사물을 정해진 용도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재료로 보는 순수한 시선.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통계도표 같은 새로운 글쓰기 형식입니다. 감상적인 묘사나 화려한 수사보다 때로는 건조한 숫자가 훨씬 더 강력하게 사회의 진실을 폭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기술 매체입니다. 타자기, 전화, 영화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의 뇌와 감각 체계를 완전히 재편해서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느끼고 인식하게 만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죠. 이 문장은 베냐민 사상의 정수를 아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그는 자본주의의 가장 저급하고 상업적인 형태인 광고조차도 구원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말해요. 물론 광고가 팔려고 하는 물건이나 그 현란한 메시지 때문이 아닙니다. 비가 내린 밤, 축축한 아스팔트 위에 어른거리는 붉은 네온 사인의 반영. 그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고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 우연한 아름다움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잠시나마 상품의 마법에서 벗어나 세계의 진짜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느끼려는 베냐민의 탐색은 책의 마지막, 가장 난해하면서도 가장 충격적인 부분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여기서 베냐민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아주 급진적인 인류 변혁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베냐민에게 진정한 사유, 진정한 변화는 결코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 자신의 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차가운 이성적 분석이 아니라 온몸으로 순간을 느끼고 경험하는 생생한 감각적 연결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생각은 피부와 감각을 통해 현실 세계와 직접 부딪혀야만 비로소 진정한 힘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책의 결론에서 벤야민은 정말 기이하고도 대담한 거의 예언과 같은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는 기술, 전쟁이라는 끔찍한 트라우마, 그리고 거의 우주적인 규모의 에로틱한 황홀경을 하나로 엮어냅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충돌하고 결합하면서 인류 전체를 하나의 새로운 유기체적인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폭발적인 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 천문대로에 나오는 이 문장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베냐민은 제1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병사들이 겪었던 극한의 공포와 고통을 간질 환자의 지복, 즉 기묘한 행복감에 비유합니다. 이건 전쟁을 미화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기존의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해체되는 극한의 경험을 묘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 파괴의 관계를 이겨낼 유일한 힘은 생식의 황홀경, 즉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육체적 에너지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낡은 인류가 파괴라는 극심한 고통을 통해 완전히 해체되고 바로 그 잿더미 속에서만 완전히 새로운 집단적 신체가 탄생할 수 있다는 대단히 도발적이고 심오한 주장입니다. 결국 발터 베냐민의 일방통행론은 거의 100년 전에 쓰인 책이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더욱 날카롭고 절실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끝없는 광고, 밈, 뉴스피드로 뒤덮인 21세기의 우리의 세계 역시 거대한 파편들로 이루어진 텍스트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수많은 기호들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발터 베냐민의 일방통행로라는 책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책이랑은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어떤 명확한 시작이나 끝이 있는 이야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대신에 마치 우리가 처음 가보는 낯선 현대 도시의 거리를 혼자서 터벅터벅 걷고 있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들죠. 이 책을 펼치면 글들이 마치 밤거리에 번쩍이는 네온 사인이나 가게 쇼윈도, 아니면 길모퉁이에 붙어있는 포스터처럼 조각조각 난 형태로 우리 눈앞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도시의 간판처럼 짧지만 아주 강렬한 문장들 속에 베냐민의 정말 날카로운 사회 비판하고 또 깊은 철학적인 생각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냐민이 안내하는 이 아주 독특한 길을 한번 같이 걸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여정은요, 근대적인 삶의 가장 사적이고 또 폐쇄적인 공간, 그러니까 바로 집 안에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점점 바깥으로 도시 거리에 무너져 내리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거리로 나가보기 전에 우선 집 안으로 먼저 들어가 보시죠. 베냐민은 좀 놀랍게도 이 사적인 공간이야말로 고마 터지고 있는 근대의 질병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집이라고 하면 가장 안전하고 안락한 곳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베냐민은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깥 세상의 그 모든 혼란이 바로 이 안락해 보이는 실내에 그대로 압축되어 있다는 거죠. 베냐민은 정말 섬뜩할 정도로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 화려하지만 무거운 가구로 가득 찬 겉보기에는 아주 안락하고 부유해 보이는 그런 중산층 가정 있잖아요. 거기가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은 생명력 넘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는, 말하자면 시체를 위한 완벽한 무덤과도 같다는 아주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런 특정한 생활 공간의 양식이 19세기에 폭발적으로 유행했던 새로운 문학 장르, 바로 탐정 소설의 완벽한 배경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닫힌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 숨겨진 단서들, 그리고 그 안에 갇힌 인물들의 심리. 이 모든 게 부르주아 아파트의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구조와 정말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이 공간을 한번 생생하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조각으로 뒤덮인 거대한 찬장은 그냥 가구가 아니라 시야를 가리고 도망갈 길을 막는 거대한 장애물처럼 느껴집니다. 햇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 놓인 야자수는 생명력보다는 뭔가 음습하고 병적인 분위기를 풍기죠. 바깥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인 발코니조차 해방감을 주기는커녕 마치 감옥의 철창처럼 전투태세를 갖추고 우리를 노려보는 것 같습니다. 길고 어두운 복도에서는 가스등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이국적인 취향을 과시하려고 걸어놓은 페르시아 양탄자와 무거운 테피스트리는 공간을 더욱 답답하고 무겁게 짓누릅니다. 베냐민은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서 그야말로 치명적인 덫의 배치도를 만들어낸다고 말하는 겁니다. 베냐민의 분석은 바로 여기서 절정에 이릅니다. 이 영혼 없는 사치와 억압적인 장식으로 가득 찬 공간은 그냥 배경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공간은 그 안에서 벌어질 비극을 미리 결정하고 심지어는 범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가구와 장식품이 마치 한 편의 연극을 위해 완벽하게 배치된 소품 같아서 이 소파 위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라는 거죠. 공간이 인간의 운명을 지배한다는 정말 소름 끼치는 통찰입니다. 베냐민은 이 폐소 공포증을 일으킬 것 같은 신뢰를 그냥 하나의 사례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는 이걸 훨씬 더 큰 사회적인 붕괴를 진단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아파트라는 축소판에 담겨 있던 공포와 부패는 과연 문 밖의 세상, 그러니까 도시의 거리와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이제 우리는 그 사적인 아파트에서 나와서 공적인 영역으로 시선을 넓혀봅니다. 때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을 덮쳤던 초인플레이션 시기입니다. 아파트 안에서 벌어지던 그 똑같은 부패와 붕괴가 이제는 사회 전체라는 거대한 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현장으로 가는 거죠. 베냐민이 진단한 이 사회적 질병의 첫 번째 증상은요, 바로 사람과 그를 둘러싼 환경 사이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뒤틀리는 겁니다. 매일 사용하던 아주 일상적인 사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친숙하고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차갑고 적대적인 무언가로 변해버리는 그런 낯선 경험. 이것이 바로 붕괴의 시작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가 좀 어렵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이 아주 깊숙이 병들어가는 과정이죠. 매일 쓰던 컵이나 의자 같은 물건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고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마치 보이지 않는 저항을 이겨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대화는 더 이상 서로에 대한 관심이나 교감이 아니라 그 신발 얼마 주고 샀어요? 그 우산은요? 와 같은 가격무늬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모든 인간관계와 사물이 돈이라는 단 하나의 척도로 전부 바뀌어버리는 그런 깊은 영적인 부패가 사회 전체를 잠식하는 겁니다. 결국 베냐민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는 어떤 것도 안정적이거나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물, 사람, 그리고 도시 자체의 본질이 마구 뒤섞이고 오염되어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진짜와 가짜, 진실과 거짓, 가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운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극심한 혼란에 딱 마주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대로는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어. 이건 비정상이야. 곧 끝날 거야. 라고요. 하지만 베냐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주 급진적이고도 충격적인 반론을 내놓습니다. 베냐민은 안정된 비참함이라는 개념을 꺼내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끝없는 불행을 곧 끝날 일시적인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죠. 마치 매일같이 미세먼지가 가득한 하늘을 보면서 처음에는 불편해하다가 어느새 그게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처럼요. 베냐민은 우리가 이 비참함을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정상 상태, 즉 아주 안정적인 존재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 문장이 그의 독창적인 관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벌어지는 이 쇠퇴와 타락에 더 이상 놀라기를 멈추고 그것을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관점을 딱 바꾸고 나면 오히려 이 비참한 상황이 해결되거나 구조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경이롭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시 중앙 유럽의 삶에 대한 그의 비유입니다. 사방이 적에게 포위된 도시의 주민처럼 우리는 갇힌 채 살아갑니다. 식량과 화약, 그러니까 희망과 저항할 힘은 매일매일 소진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계산해 보면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기적과도 같은 어떤 우연만을 바라보도록 강요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조각나고 혼란스러운 새로운 세계를 포착하기 위해서 베냐민은 더 이상 전통적인 형식의 글쓰기는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질서정연한 서사를 가진 책이라는 형식은 이 새로운 현실을 담아낼 수 없는 낡은 그릇이라는 거죠. 그는 글쓰기 자체의 물리적인 역사를 아주 흥미롭게 추적합니다. 고대에는 돌 위에 수직으로 문자를 새겼고 중세 수도사의 책상 위에서는 비스듬히 놓여 있다가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책 속에서 완전히 수평으로 눕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의 도시에 와서 문자는 다시 거리의 간판과 포스터 위에서 수직으로 일어서고 있다는 통찰입니다. 현대 도시에서 문자는 더 이상 조용한 서재나 도서관에 고상하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광고, 신문, 영화 스크린 같은 매체를 통해서 무자비하게 거리로 끌려 나오죠. 그리고 그곳에서 깊은 사유가 아니라 오직 경제적인 이윤과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도시적 문해력을 강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모순되는 수많은 메시지들의 눈보라 속에서 이 도시라는 텍스트를 새로운 방식으로 읽어내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토록 복잡하고 압도적인 새로운 현실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베냐민은 알매 이르는 두 가지 다른 길을 보여주는 매우 강력하고 아름다운 비유를 제시합니다. 베냐민은 알매 이르는 두 가지 길을 비행과 걷기에 비유합니다. 비행기에서 길을 내려다보는 사람은 길의 전체적인 모습,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향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의 흙냄새나 발끝에 채이는 돌멩이의 감축, 길가에 핀 이른모래 들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죠. 반면에 직접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길의 모든 구비와 경사, 그 길이 품고 있는 힘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베냐민은 텍스트를 대하는 것도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눈으로만 훑으면서 의미를 파악하는 독자는 비행하는 자와 같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베껴 쓰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필사자는 걷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냐민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이해란 멀리서 수동적으로 관찰하고 소비하는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대상에 깊이 몰입하고 그 대상의 명령에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고통스럽지만 깊이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독자는 자신의 생각이라는 자유로운 비행을 따르지만 걷는 자는 텍스트가 명령하는 길을 그저 묵묵히 따를 뿐입니다. 베냐민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유효한 이 도전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무한한 정보의 흐름을 스크롤하면서 세상을 조망하는 비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시대를 진정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안락한 조감도의 시점을 버리고 직접 세상이라는 거친 길을 걷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발터 베냐민의 일방통행로, 이 책을 딱 보면 그냥 이런저런 생각들을 모아놓은 단상집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건 뭐랄까, 근대인의 정신을 그려놓은 지도? 일종의 정신 지형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이 지도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요. 우리 마음속 깊숙이 숨겨진 공간들, 그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인 셈이죠. 자,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문장이죠. 아침에 공복 상태로 꿈 이야기를 하는 건 좋지 않다. 이게 민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래요. 근데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주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내면의 세계, 특히 꿈의 세계가
얼마나 섬세하고 또 위험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는 곳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정의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꿈의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깨어있는 세상이랑 꿈의 세상을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딱 잘라 구분내는. 근데 베냐민은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 경계가 무슨 단단한 벽 같은 게 아니라 마치 안개가 자욱하게 낀 강가처럼 아주 흐릿하고 유동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쉽게 그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베냐민의 생각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상쾌하죠. 근데 그건 그냥 우리 몸의 표면, 피부의 먼지를 씻어내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 정신의 아주 깊은 곳에는요. 어젯밤 꾸었던 꿈의 회색빛 어스름 같은 게 여전히 짙게 남아있다는 거죠. 특히 이른 아침, 아직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에는 그 꿈의 잔재가 더 끈질기게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꿈의 중력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왜 꿈을 이야기하는 게 배신이 될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베냐민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이른 아침,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꿈의 세계와 반쯤 결탁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섣불리 꿈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 섬세한 꿈의 세계를 배신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꿈의 복수를 받게 될 거라고 경고하죠. 이건 그냥 꿈을 잊어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건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배신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꿈의 보호막 안에 있는데 그걸 너무 일찍 찢고 나와서 정리도 안 된 꿈의 조각들을 마구 만지작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허공에 그냥 휙 던져버리는 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꿈을 다룰 수 있을까요? 베냐민이 제시하는 조건이 바로 꿈의 저편이라는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꿈의 강 저편으로 건너가야 한다는 건데요. 자기 배신 같은 위험 없이 꿈을 분석하려면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아침 식사를 해서 배를 채우는 거예요. 이 행위가 밤과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환한 대낮의 시선, 즉 이성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이때는 이제 내 꿈이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의 꿈을 분석하듯이 객관적으로 기억이라는 가면을 쓰고 접근해야 안전하다는 겁니다. 베냐민에 따르면 공복에 꿈 이야기하는 건 그냥 잠꼬대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우리도 배를 든든히 채웠다고 생각하고 이 꿈의 저편에 솟어 조심스럽게 분석을 시작해보죠.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꿈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꿈은 더 이상 그냥 하룻밤 꾸고 잊어버리는 덧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랄까, 하나의 고고학적 유적지 같은 거예요. 파내려갈수록 새로운 층이 나오는 바로 자아의 집으로 보는 거죠. 만약 우리의 정신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지어진 하나의 건축물이라고 상상해 본다면요. 꿈은 그 건물에 숨겨진 설계도이자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 책의 113번지라는 글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형상과 형태를 품고 있던 시간들은 꿈의 집안에서 그 여정을 마쳤노라. 이 구절이 딱 암시하는 바가 있죠. 지금부터 우리가 들여다볼 꿈의 기록이 그냥 뒤죽박죽된 환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하실도 있고 현관도 있고 식당도 있는 아주 체계적이고 건축적인 공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꿈은 혼돈이 아니라 나름의 논리와 구조를 가진 하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꿈의 집을 3단계에 걸쳐서 탐험해 볼 겁니다. 지하실, 현관, 그리고 식당 순서로요. 이건 마치 우리 정신의 가장 깊은 토대, 가장 오래된 기억을 향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내려가는 것과 같아요. 자,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지하실입니다. 꿈속에서 나는 아주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학창시절 친구를 다시 만나서 우정을 다지려고 해요.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하고 좀 따뜻한 꿈 같죠? 하지만 이 꿈의 끝에는 정말 충격적이고 섬뜩한 발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하실이라는 공간이 그렇잖아요. 집의 가장 밑바닥, 토대이면서 동시에 잊어버리고 싶은 것, 억압된 기억 같은 것들이 저장되는 공간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지하실 꿈의 결말이 정말 놀라워요. 나는 과거의 그 친구의 관계를 되살리고 싶어 했지만 사실 잠재의식은 이미 그 친구, 즉 그 친구로 상징되는 과거의 나를 살해해서 묻어버렸던 겁니다. 그 시체는 뭐냐? 바로 현재의 내가 절대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과거의 모습, 내가 버리고 싶었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끔찍한 경고인 거죠. 절망적인 순간에 이렇게 억눌려 있던 진실이 폭탄처럼 뻥 하고 터져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지하실에서 올라와서
꿈의 두 번째 부분, 현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대가 확 바뀌어서 독일 문학의 거장, 괴테의 집을 방문해요. 근데 좀 이상합니다. 그 대단한 사람의 집인데 제대로 된 방은 하나도 없고 온통 학교처럼 하얗게 칠해진 복도만 끝없이 이어져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방문객 명부를 보다가 아주 기이하고 운명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꿈의 요소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먼저 배경이 괴테의 집이라는 건 우리가 물려받은 거대한 문화적, 사회적 유산을 상징하겠죠. 그런데 그 안에 방은 없고 복도만 있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그 문화의 핵심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주변부만 맴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바로 이 방문객 명부입니다. 내가 서명을 하려고 책을 펼쳤는데 이미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크고 소투른 어린아이 같은 글씨체로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우리가 속한 이 거대한 문화 속에서도 어린 시절의 원초적인 자아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 경로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섬뜩한 암시를 주는 거죠. 이제 꿈의 마지막 층, 식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 꿈을 꾸는 사람은 드디어 위대한 문호, 노년의 괴테를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식탁에 함께 앉게 되는데요. 그 식탁에는 지금 살아있는 친척들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조상들의 자리까지 마련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개인의 과거와 인류 전체의 과거가 만나는 아주 신성한 공간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꿈의 분석은 바로 이 감격적인 순간으로 끝을 맺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하실에서는 과거의 끔찍한 트라우마를 마주했죠. 현관에서는 운명에 대한 불안감에 떨었고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도달한 곳이 바로 과거와의 깊은 연결, 그리고 화해의 순간인 겁니다. 결국 자아의 발굴이라는 작업이 단순히 고통스러운 기억을 파헤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끝에는 역사와 가족이라는 거대한 연속성 안에서 얻는 깊은 위안과 소속감이 기다리고 있다는 아주 감동적인 결말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내면의 꿈의 집을 탐험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정신분석학적 렌즈를 바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내면을 형성하는 외부 공간, 그중에서도 베냐민이 주목한 19세기 부르주아의 아파트로 가볼 거예요. 베냐민은 이 아파트를 그냥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보지 않아요. 온갖 욕망과 불안이 뒤엉켜 있는 하나의 심리적인 범죄 현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냐민이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하는데요. 에드거 앨런 포에서 시작된 탐정소설이야말로 이 아파트의 공포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겁니다. 왜 하필 탐정소설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탐정소설이 뭐 하는 장르죠? 겉보기엔 평온한 일상 뒤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을 파헤치고 아주 사소한 물건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고 인간의 어두른 동기를 끝까지 추적하잖아요. 이거 마치 정신분석가가 무의식의 세계를 탐사하는 과정이랑 똑같지 않나요? 바로 이 충격적인 문장이 그 핵심을 보여줍니다. 이 소파에서는 숙모가 살해당하지 않을 수 없다. 베냐민이 볼 때 부르주아의 집안에 놓인 가구들은요, 그 배치 자체가 이미 폭력과 죽음을 예고하는 치명적인 덫의 설계도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기 보이는 푹신하고 안락해 보이는 소파요, 저건 사실 언제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무대고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마치 범죄의 공모자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열된 것들을 한번 보세요. 이건 마치 범죄 현장의 배치도 같아요. 조각으로 잔뜩 장식돼서 불룩 튀어나온 거대한 찬장, 햇빛도 안 드는 구석에 놓인 야자수 화분, 난간 뒤에 숨어서 전투 태세를 갖춘 것 같은 발코니, 그리고 가스등이 희미하게 노래하는 긴 복도하며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무겁게 주름 잡힌 킬림 테피스트리까지. 결정적으로 소파 위에는 장식품인 척하지만 언제든 흉기로 변할 수 있는 진짜 코카소스 단검이 갈려 있어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정말 숨막히는 폐쇄성과 위협적인 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럼 조사를 계속해볼까요? 이제 이 아파트라는 물리적인 범죄 현장과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정신 상태를 직접 연결해 볼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답답하고 위협적인 공간은 바로 그 안에 사는 부르주아의 영혼이 질식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베냐민은 이 신뢰를 무성한 오리엔트라고 표현해요. 집주인이 자신의 주권, 그러니까 주식 증서와 난교를 벌이는 공간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온갖 이국적인 장식들이 사실은 이 집주인의 자본주의적 탐욕을 가려주는 환상의 배경막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집주인은 페르시아 양탄자 위에서 마치 동방의 제왕이라도 된 것처럼 폼을 잡으면서 현실의 추악한 돈벌이 과정을 아주 환상적인 소유의 기쁨으로 포장하는 거죠. 자기 주식 증서들과 함께 환락에 빠져들면서요. 하지만 결국엔 그를 위로해주던 바로 그 공간이 그를 배신하고 덫이 되어 덮쳐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벤야민의 가장 파괴적이고 냉소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가구들의 영혼 없는 사치는 시체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안락함이 된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이 가정적인 공간이 생명력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어서 오직 생명이 없는 시체를 눕혀놓기에나 딱 어울리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공간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집이 아니라 처음부터 죽음을 위해 준비된 무덤이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부르주아의 신뢰 공간에 대한 이보다 더한 고발이 있을까요? 자, 이제 이 유령 들린 것 같은 아파트에서 나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숨겨지고 불안한 곳에서 진실을 찾는 이 정신분석학적 방법을 따라왔는데요. 이제 이 방법을 인간 감정의 영역, 특히 사랑과 혐오라는 감정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본질적이라고 생각되는 이 감정들 역시 그 진짜 모습은 밝은 대낮이 아니라 어둡고 그늘진 구석에 숨어있기 마련이거든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본질과 베냐민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보통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움, 완벽함에 끌린다고 생각하죠. 이상적인 이미지를 줬고 결점이나 약점은 되도록 보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런데 베냐민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진짜 애착은 오히려 결점에 더 영원히, 더 단단하게 묶인다는 거예요. 반짝이는 눈동자보다는 얼굴의 주름에, 매끈한 피부보다는 작은 점에, 멋진 새 옷보다는 낡고 해진 옷에 더 깊은 애착을 느낀다는 거죠. 결함 있고 비난받을 만한 바로 그런 것들 속에서 진정한 안식처를 찾는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정말 멋진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 감정들은 그늘진 주름 속으로 도피한다. 그곳에서 안전하게 엎드려 있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겁에 질린 새가 잎이 무성한 나무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숨어드는 걸 상상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에 새가 있는지 모르겠죠. 우리의 가장 깊은 애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독특한 결점, 그늘진 주름 같은 곳에 안전하게 둥지를 튼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잘 띄지도 않는 바로 그곳, 어쩌면 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우리의 숭배와 애정이 가장 안전하게 숨어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혐오라는 감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베냐민은 장갑이라는 글에서 아주 독특한 혐오 이론을 제시해요. 바로 아라봄의 공포라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동물에게 강한 혐오감을 느끼는 이유가 사실은 그 동물이 나를 알아볼까봐 두려워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혐오스러운 그 동물의 모습에서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우리 내면의 동물적인 본능을 언뜻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동물이 나를 자기랑 똑같은 족속으로 알아보면 어떡하지? 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결국 모든 혐오감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억압된 일부를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베냐민을 따라 긴 여정을 해봤는데요. 이제 이 정신분석의 렌즈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꿈의 깊은 지하실에서, 아파트의 어두운 구석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결점에서, 그리고 혐오스러운 동물의 눈빛 속에서 숨겨진 진실을 찾아다녔잖아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삶이라는 풍경 속에서 나의 진짜 감정은 대체 어디에 숨어 있을까? 혹시 여러분이 가장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 어둡고 그늘진 곳에 가장 진실한 여러분의 모습이 숨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정말 복잡하고 길 잃기 십상이라서 피하고만 싶었던 동네가 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곳으로 이사를 가자마자 갑자기 그 미로 갔던 길이 환하게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요. 발터 베냐민의 이 문장은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지도는 결코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아주 개인적인 감정 하나가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재편성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베냐민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아주 독특한 시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베냐민에게 사랑은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건 현실을 재구성하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사물의 숨겨진 의미를 드러내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렌즈와도 같았거든요. 이 문장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가 가진 힘이 얼마나 폭발력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죠. 여기서 사랑은 뭐랄까 부드럽고 따뜻한 감정이라기보다는 한순간에 모든 걸 바꿔버릴 수 있는 거대한 잠재 에너지처럼 묘사돼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 눈빛 하나가 내 세계 전체를 뒤흔들고로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랑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우리의 현실 인식을 이렇게까지 바꿔놓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베냐민의 생각들을 따라가는데 아주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겁니다. 그는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평범한 현실 너머의 세계로 이끄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지를 아주 깊이 탐구하거든요. 자, 이제 그의 통찰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베냐민은 사랑이 만들어내는 아주 독특한 집중력에 주목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랑에 빠지면 세상에 수많은 이름이 있는데도 오직 그 사람의 이름만이 특별한 울림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신기하게 그 사람만 홀로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그는 사랑이 완벽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가 틀렸다는 걸 발견하고 그걸로 논쟁하는 과정에서 더 짚어진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이런 역설적인 면을 꿰뚫어 본 거죠. 근데 베냐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상대방의 멋진 장점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불완전함, 심지어는 결점에 더 깊이 끌린다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가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우리의 감정이 마치 작은 새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결점이나 흠집 속에 포근한 둥지를 튼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매끈한 아름다움은 감정이 머물기엔 너무 훤히 드러나 있잖아요. 하지만 그늘진 주름이나 어색한 몸짓 같은 사소한 흠결이야말로 감정이 세상의 눈을 피해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아늑한 피난처가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절대 모르는 바로 그곳에 진짜 애정이 깃든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베냐민은 사랑을 사람이 없을 때 그 부재의 관점에서도 깊이 들여다봅니다. 이별은 어떨까요? 기차역에서 멀어져가는 손수건처럼 오히려 그 멀어지는 거리감 때문에 사랑이 더 순수하고 강렬하게 타오를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죽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건 최종적인 단절이니까요.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는 상대가 더 이상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을 건넬 뿐이에요. 완전한 소통의 끝을 마주하는 순간인 거죠. 사랑에 대한 이 깊은 이야기는 이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정말 깊은 말이죠. 베냐민에게 진정한 알, 한 사람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건 어떤 보답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순수한 사랑, 그 자체로 상대를 바라볼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사랑의 가장 깊고도 어려운 차원을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사랑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한번 볼까요? 바로 아이의 눈입니다. 베냐민에게 아이의 시선은 세상을 새롭게 보는 가장 중요한 통로였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무심코 지나치고 마는 것들 속에서 아이들은 경이로움과 사물의 본질을 발견해내거든요. 베냐민은 아이들이 어른들이 버린 것들, 그러니까 공사장의 잔해나 쓰레기 같은 부스러기에 유독 매료된다고 설명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바로 그 가공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상태에서 사물 세계의 진짜 얼굴을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냐민이 보여주는 어린 시절 인식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숨는 아이입니다. 아이들에게 숨바꼭질은 그냥 놀이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세계와 하나가 되어 주변을 완전히 변형시키는 마법 같은 경험 그 자체입니다. 이 문장은 숨는 아이가 어떻게 물질 세계와 하나가 되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커튼 뒤에 숨은 아이는 더 이상 나라는 아이가 아니라 커튼의 일부, 즉 떠다니는 하얀 유령이 되는 거예요. 식당 밑에 숨으면 자신이 사원의 거대한 목상이 되고 문 뒤에 숨으면 그 자신이 바로 문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이는 이렇게 자신을 숨겨주는 사물과 하나가 됨으로써 세계를 변형시키고 스스로 마법적인 존재가 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는 법니다. 자, 다음 원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어른들의 도구를 벗어나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음식의 세계를 탐험하는 아이입니다. 바로 몰래 음식을 훔쳐먹는 아이죠. 베냐민은 아이가 음식을 몰래 꺼내 먹는 이 행위를 아주 관능적인 만남으로 묘사해요.
아이의 손은 어른들이 정해준 도구, 즉 숟가락에서 벗어나 꿀단지나 잼통 속으로 직접 들어가죠. 이 숟가락이라는 매개체 없이 이루어지는 순수한 촉각적 경험. 베냐민은 이걸 연인과의 밀회에 비유하면서 그 둘만의 특별한 관계를 포착해냅니다. 이제 놀이공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회전목마 위에 앉아서 어지러운 세상을 내려다보는 아이. 그 아이는 어떤 신과 같은 인식을 경험하게 될까요? 회전목마를 타는 건 아이에게 단순한 놀이기구가 아니에요. 그건 완전한 권력과 영원한 회귀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는 자신의 목마에 앉아있고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걸 보죠. 저 멀리 엄마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바로 이 순간 시간과 공간은 아이의 의지에 완전히 굴복하고 아이는 자신의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베냐민은 이걸 원초적인 지배의 광란이라고 표현하면서 아이가 경험하는 그 짜릿한 힘의 순간을 그려냅니다. 이번에는 물건을 모으는 아이의 열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어른들 눈에는 그저 어지르는 것으로만 보일 수 있지만 베냐민은 여기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일궈냅니다. 베냐민에게 아이의 어지름은 결코 혼돈이 아닙니다. 그건 신성한 수집행이죠. 아이의 서랍은 그냥 물건을 넣어두는 곳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는 밤송이가 무서운 공봉이 되고 은박지가 귀한 은괴가 되는 마법의 색입니다. 모든 물건이 자기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의 시선으로 정리를 한다는 건 아이가 공들여 구축한 이 신성한 세계를 파괴하는 행위나 다름없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베냐민은 사람에게서만 깊이를 찾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생명이 없는 사물이나 어떤 장소에서도 숨겨진 생명과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그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는 무생물 세계의 깊은 영혼을 살짝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베냐민은 텍스트를 그냥 눈으로 읽는 것과 손으로 직접 베껴 쓰는 것의 차이를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합니다. 책을 읽는 사람은 마치 비행기를 타고 길을 내려다보는 승객 같대요. 전체적인 흐름은 보지만 길 자체의 굴곡이나 질감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죠. 반면에 텍스트를 베껴 쓰는 사람은 그 길을 직접 두 발로 걷는 사람과 같습니다. 텍스트의 명령에 따라 한 글자 한 글자 나아가면서 길의 모든 구비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그 과정에서 결국 자신의 내면의 새로운 길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베냐민은 토르소라는 글에서 우리의 과거에 대해 아주 놀라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요. 과거는 이미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원자재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은유 아닌가요? 우리는 보통 과거를 이미 끝난 완성된 사건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베냐민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팔다리가 다 부서져 버린 조각상처럼 그 자체로는 불완전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조각해낼 미래의 귀중한 돌덩이가 된다는 거죠. 과거를 재료 삼아서 능동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베냐민의 여행 기념품에서 가져온 관찰들을 아주 빠르게 훑어볼게요. 그는 단 하나의 강렬한 문장으로 각 장소의 독특한 영혼을 포착해냅니다. 이탈리아 아트라니의 골목길은 환기통 닿다고 표현하면서 그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느낌을 단번에 전달하고요. 스페인 세비야의 알카사르 궁전은 실용성 따위는 무시하고 오직 환상의 첫 충동을 따르는 건축이라고 말합니다. 프랑스 마르세유 대성당을 보고는 결코 개통될 수 없는 거대한 기차역이라는 아주 냉소적인 비유를 던지죠. 그리고 피렌체 세례당의 조각상을 보면서는 날개가 있는데도 과일을 잡지 못하는 희망의 무력한 몸짓을 발견해냅니다. 이처럼 그는 각 장소의 본질을 꿰뚫는 놀라운 시선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번엔 근대 도시의 아주 깊숙한 곳,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는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베냐민은 우리가 매일 걷는 거리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주 초현실적인 극장들을 발견해냅니다. 베냐민은 우리를 축제 장터의 사격장이라는 아주 기묘한 세계로 안내합니다. 이곳에서는요, 우리가 쏘는 총알 한 발이 상상도 못했던 초현실적인 인형극의 막을 올리는 방아쇠가 됩니다. 이 사형 집행이라는 게임의 섬뜩하고 자동화된 순서를 한번 보세요. 관객의 총알 한 발이 관역에 딱 명중하는 순간 기계적인 연극이 시작됩니다. 인형은 아무런 저항 없이 스스로 단두대 아래로 목을 가져가고 기계적으로 참수되죠. 베냐민은 이 초현실적인 공포를 통해서 오랍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폭력의 무감각함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기이한 광경들도 많습니다.
결혼 생활의 고단함을 보여주는 아버지 인형, 지옥에서 영혼을 고문하는 악마, 총알이 맞아야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곰과 바이올린 연주자, 이 단순해 보이는 게임들은 사실 삶, 처벌, 결혼 같은 아주 복잡하고 어두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은 기계식 드라마인 셈이죠. 바로 여기서 베냐민의 핵심적인 통찰이 나옵니다. 총알은 그냥 스위치가 아니에요. 마치 동화 속 영웅의 칼처럼 이 인형들의 세계에 마법적으로 개입하는 힘이라는 거죠. 총알 한 발이 잠들어 있던 인형들을 그들의 섬뜩한 운명 속으로 강제로 깨우는 겁니다. 마치 잠자는 공주를 구하는 힘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기계적인 비극의 무한반복일 뿐이죠. 베냐민의 분석을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그의 눈을 빌려서 오늘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도시의 풍경 속에 어쩌면 베냐민이 발견했던 것과 같은 기묘한 기계식 드라마와 초현실적인 장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걷는 거리에서는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네, 드디어 발터 베냐민의 1928년 걸작 일방통행로를 따라 걷는 여정의 마지막 구간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복잡한 도시와도 같은 책의 여러 골목길을 헤맸는데요. 이제 그 모든 길의 끝에서 흩어져 있던 베냐민의 날카로운 통찰들을 하나로 엮어 그가 그려낸 현대라는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이번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독특한 사용 설명서부터 알아볼 거고요. 이어서 베냐민이 진단한 현대사회의 깊은 병, 바로 상품의 영혼이 어떻게 우리를 올가매는지,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가 낡고 버려진 것들 속에서 어떤 희망의 에너지를 발견하는지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기술이 우리의 몸과 감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통찰이 인류의 미래에 대한 하나의 거대하고도 놀라운 예언으로 어떻게 수렴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낯선 도시에 첫 발을 내딛는 방법, 이 책이라는 도시를 항해하는 새로운 지도 읽기부터 함께 시작해 보죠. 보통 책은 저자의 말이나 딱딱한 서문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문장이 이거예요. 이 길은 기술자로서 저자를 관통하여 이 길을 낸 그녀를 기념하여 아시아 라치스 거리라 명명되었다. 이 한 문장으로 베냐민은 선언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머리로만 읽는 차가운 이론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사랑, 그리고 혁명적 열정이 통째로 녹아있는 뜨거운 경험의 길이라고 말이죠. 연인이었던 아샤 라치스에게 바치는 이 헌사는 이 책을 이해하는 열쇠가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이 길을 함께 걷는 감성적인 여정이 있음을 알려주는 첫 번째 이정표인 셈입니다. 베냐민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잘 닦인 직선 도로를 보여주지 않아요. 대신에 밤하늘에 별처럼 흩어져 있는 짧은 글들, 그러니까 단편들의 성좌를 펼쳐 보입니다. 당시 유행했던 다다이즘 예술가들이 사진 조각들을 오려붙여서 전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냈던 것처럼요. 하나하나의 글은 그저 반짝이는 점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독자인 우리가 이 별과 저 별을 마음속으로 연결해서 선을 그을 때 비로소 북두칠성이나 오리온자리 같은 거대한 의미의 그림, 즉 현대도시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별자리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책이 우리를 작가가 정해놓은 길로 차근차근 안내하는 선형적 독서를 요구하죠. 하지만 일방통행로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안합니다. 이건 마치 도시의 지도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여러 지점을 동시에 보는 것과 같아요. 독자는 겉보기에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생각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면서 자신만의 경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작가가 정해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를 조망하면서 숨겨진 패턴과 연결고리를 발견해내는 것. 이게 바로 성좌적 독서의 진짜 묘미입니다. 당시에 이 책을 읽었던 비평가 프란츠 헤셀은 이 독서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혼잡한 도시의 거리를 건너는 것과 같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사방에서 경적을 울리며 달려드는 자동차처럼 책 속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독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민첩하게 움직여야만 해요.
잠시 멈춰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깊은 생각에 빠지는 순간 텍스트라는 거대한 교통의 흐름에 그대로 치이게 되는 거죠. 이 책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독서가 더 이상 안전한 안락의자에서의 사색이 아니라 위험하고 짜릿한 도시적 경험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자, 이렇게 새로운 독서법이라는 무기를 장착했으니 이제 베냐민이 그려내는 현대 도시의 심장부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건 바로 상품의 영혼이라는 아주 기묘하고 서늘한 유령입니다. 베냐민은 칼 마르크스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물화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이게 뭘까요? 좀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이 물건처럼 변해버리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와의 진한 우정이 SNS의 좋아요 개수로 평가되고 나의 가치가 연봉이나 내가 사는 아파트 평수로 측정되는 것처럼요. 사람 사이의 따뜻하고 살아있는 관계가 차갑고 계산적인 사물 사이의 관계로 바뀌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물건과 시스템에 우리가 오히려 지배당하는 이 기이한 역전현상, 베냐민은 바로 이걸 포착한 겁니다. 베냐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물들에서 온기가 사라지고 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 우리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 존재해야 할 물건들이 오히려 우리를 밀어내고 우리에게 저항하는 듯한 기묘한 느낌. 우리는 이 물건들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만 합니다. 마치 이 사물들이 비밀리에 우리에게 반격이라도 하는 것처럼요. 이제 사물은 더 이상 우리 삶의 정겨운 일부가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 할 하나의 장애물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소외 현상은 19세기 부르주아 아파트에 대한 그의 묘사에서 그야말로 완벽하게 포착됩니다. 베냐민은 이 공간의 따뜻한 가정이 아니라 살인을 위한 완벽한 무대, 범죄 현장으로 묘사해요. 억압적인 조각으로 가득 찬 거대한 가구,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어두운 구석, 모든 것이 살아있는 인간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 없는 사치품들로 가득 찬 미로 같은 공간은 오직 싸늘한 시체를 품에 안을 때에야 비로소 그 진정한 목적을 찾는다는 끔찍한 진단이 내리는 거죠. 베냐민은 이 물화 현상이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을 덮친 초인플레이션 시기에 그 끔찍한 절정을 맞았다고 진단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어제는 빵 한 덩이를 살 수 있었던 돈다발이 오늘은 벽난로 땔감이 되는 세상.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자 사회의 모든 가치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뢰, 우정, 인간의 존엄성마저 화폐 가치로 환산되었고 사람들은 생존이라는 원초적 본능만 남은 채 서로에게 낯선 존재 혹은 경쟁자가 되어버렸죠. 돈이라는 유령의 광기가 모든 것을 집어삼킨 겁니다. 이렇게 암울한 진단을 내렸지만 베냐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현대 생활의 가장 예상치 못한 구석, 그 단단한 포장도로의 균열 속에서 혁명적 잠재력의 불꽃을 찾아 나섭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물건처럼 변해버린 질식할 듯한 세계. 도대체 출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베냐민은 위대한 사상이나 거창한 이념에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주목한 것은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무심코 버리는 일상의 쓰레기들, 그 파편들 속에 숨겨진 아주 작고 연약한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그가 이 혁명의 에너지가 숨어있는 의외의 장수 세 곳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첫째는 어른들의 규칙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아이들의 놀이터고요. 둘째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각을 직접 공격하는 광고에 번쩍이는 불빛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한때는 뜨겁게 사랑받았지만 이제는 유행이 지나 잊혀진 바로 그 낡은 것들 속입니다. 베냐민은 어른들의 관습이나 상식에 얽매이지 않은 어린이들이야말로 타고난 혁명가라고 봤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세계에서 나온 쓰레기, 폐품들을 가지고 와서 놀이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직관적으로 만들어내죠. 어른에게 벽돌은 그냥 벽돌이지만 아이에게 벽돌은 자동차도 되고 성도 되고 우주선도 될 수 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사물의 정해진 용도를 파괴하고 거기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창조적 행위. 이것이야말로 혁명의 가장 순수한 형태라는 겁니다. 베냐민은 현대 미디어의 형식 그 자체에서도 혁명적인 가능성을 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차분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평적으로 시선을 옮기죠. 하지만 광고판, 영화 스크린, 신문의 커다란 헤드라인은 어떻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으로 거의 폭력적이라고 할 만큼 우리의 시선을 강탈합니다. 이건 단순히 디자인의 차이가 아니에요. 베냐민은 이 독재적인 수직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건너뛰고 우리의 감각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함으로써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는 엄청난 힘을 가졌다고 본 거죠. 베냐민에게 광고의 진짜 힘은 그 메시지, 그러니까 이 음료수를 마셔라, 같은 내용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날 것 그대로의 감각적 충격에 있었죠. 광고는 지적인 숙고 과정을 완전히 우회하고 사물의 현실을 우리 눈앞에 직접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새롭고 어떤 매개도 거치지 않은 직접적인 연결을 만들어내죠. 중요한 건 네온사인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아니라 비온 뒤 아스팔트에 비친 그 붉고 일렁이는 빛의 웅덩이, 바로 그 감각적 경험 자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베냐민의 사상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대목인데요. 그는 현대 기술이 단순히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신경계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종으로 재창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베냐민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신경 지배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기술이 우리의 신경계를 지배하고 재편한다는 뜻이에요. 펜을 쥐고 부드럽게 글씨를 쓰던 손의 감각과 타자기나 키보드를 손가락 끝으로 강하게 두드리는 감각은 완전히 다르죠. 더 나아가서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롤하는 엄지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은 우리 뇌에 또 다른 기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은 우리를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에서 기술에 의해 신경계 자체가 재편된 새로운 종류의 인간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술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베냐민에 따르면 신체적 기민함입니다. 이건 머리로 생각해서 나오는 반응이 아니에요.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피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는 운전자의 신경이나 날아오는 공을 향해 본능적으로 몸을 던지는 운동선수의 움직임 같은 거죠. 자칫하면 재앙이 될 수 있는 순간을 훈련된 몸이 즉각적으로 통제하는 순간으로 바꾸는 능력? 이것이 바로 기술 시대의 새로운 인간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종류의 지능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책의 마지막, 지금까지의 모든 주제가 하나로 모여서 장엄한 교향곡을 이루는 마지막 장, 플라네타리움으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베냐민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놀랍고도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양가적인 예언을 펼쳐 보입니다. 여기서 베냐민은 가장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주장을 던집니다. 1차 세계대전의 그 참혹한 파괴 속에서 인류는 끔찍한 고통뿐만 아니라 아주 기묘한 종류의 황홀경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포탄이 장렬하는 전장에서 나라는 개인의 경계는 무너지고 인류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몸처럼 고통과 흥분 속에서 전율하는 집단적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낡은 인간의 형상이 폭력적으로 산산조각나는 고통스러운 탄생의 순간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전쟁 이후 유럽을 휩쓴 혁명들을 인류가 바로 이 새롭게 태어난 집단적 신체를 길들이고 통제하려는 첫 시도였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몸을 파괴가 아닌 창조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주체로 노동계급, 즉 프롤레타리아를 지목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공장이라는 기술적 환경 속에서 집단적으로 일하며 이 새로운 신체의 감각을 가장 먼저 몸으로 체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베냐민은 우리 앞에 냉엄한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기술에 의해 단련된 이 새로운 집단적 신체는 그 엄청난 힘을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데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전례 없는 황홀한 집단적 창조행위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파괴냐, 창조냐, 자기 파멸이냐, 새로운 탄생이냐, 인류는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죠. 베냐민이 던진 이 마지막 질문은 거의 100년이 지난 오늘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시대에 더욱 섬뜩하게 그리고 더욱 절실하게 울려 퍼집니다. 우리의 신경계를 지배하는 기술의 힘으로 만들어진 이 거대한 집단적 신체, 우리는 과연 이 힘을 통제하여 새로운 창조의 황홀경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기 파괴라는 종착역을 향해 멈출 수도 되돌아갈 수도 없는 이 일방통행로를 그저 걷고만 있는 것일까요? 베냐민의 예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